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첫날 밤에 시댁에서 쫓겨난 새 신부, 옛날 옛적 한양의 근사한 기와집에는 홍판서라 불리는 이름난 부자가 살고 있었소. 그는 만석군이라 불릴 만큼 재산이 많고 동시에 마음씨도 넉넉한 분이었지요. 어느 날 홍판서는 집안의 막내 여식 혼례 소식을 듣고는 큰 소리로 말했소. 어허, 이 사람아, 자네 근본의 막내엇이 콘사를 치렀다면서 혼대 어찌 내게 기별조차 없을 수 있는가? 내 당장 행랑아범에게 일러 비단과 축하금을 보내도록 할 터이니 여러 말 말고 받아두시게. 이에 한 집안 식솔이 겸손히 대답했소. 예, 아이고 대감마님, 어찌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까? 셋내 자식들을 먼저 혼인시켰을 때도 대감마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 무탈하게 잘 지나갔는데 막내 여식 혼사까지 어찌 손을 벌리겠습니까요? 홍판서는 웃으며 꾸짖듯 말했소. 자네가 어디 남인가? 우리 집안에서 먹고 자며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이던가. 헌데 그런 자네 자손들이 혼인을 하는데 어찌 내 두 눈 감고 모른 척을 한다는 말인가? 그런 말 말고 혹시 여식이 혼수 때문에 시집에서 눈치를 보지 않도록 이참에 단단히 준비해 주시겠나? 식솔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소. 어휴, 참말로 셋내가 먼 복을 지어 이리 대감마님 같은 분의 식솔로 지낼 수가 있었는지요. 대감마님, 참으로 감사합니다요. 이 은혜 셋내 죽을 때까지 결단코 잊지 않겠습니다요. 이처럼 홍판서는 자신의 집안에서 일하는 식솔들을 천시하지 않고 늘 성심으로 대했기에 그의 평판과 명망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답니다. 호탕한 성미의 호인이라 하인들도 믿고 따르며 집안은 늘 화목하고 평화로웠지요. 홍판서의 가문이 소유한 기름진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집안에는 돈과 곡식이 넘쳐 흐르니 풍요로움이 말도 못했어요. 대대손손 벼슬한 명문가의 자손으로 그 권세 또한 하늘을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홍판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혼기가 꽉 찬 외동아들 호건이었답니다. 호건은 신혼서판, 즉 신수, 말솜씨, 글재주, 판단력까지 매우 출중한 청년이었어요. 큰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는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학문에 대한 깊이와 식견 또한 남달랐습니다. 글솜씨는 어찌나 뛰어난지 붓을 들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글이 쏟아져 나왔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 주변 사람들은 그의 지혜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홍판서의 집에는 매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홍기가 찬 아들의 짝을 찾기 위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부잣집의 집안에서 줄줄이 청혼이 들어왔고 아름답고 현숙하기로 소문난 교수들의 혼담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홍판서는 매파들의 말에도 혼담이 오가는 교수들의 초상화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판서는 어릴 적 중마고였던 백초씨와 혼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백초씨 집안의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홍판서는 친우와의 신의를 저버릴 생각이 없었답니다. 허나 홍판서의 부인은 이러한 남편의 고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대감,
젊은 시절에 한 혼약을 정말 지킬 셈이십니까? 대감의 친구는 이미 저승으로 떠난 지 오래고 그 집의 가세 또한 몰락하였기에 우리 호건이 그 집 딸과 혼례를 치른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여보시오 부인. 그것이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도 아시지요. 내 이미 백초 씨와 굳은 약조를 맺은 지가 오래입니다. 어찌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있겠소? 어린 시절 한나치기 어린 장난 따위로 정한 혼약이 아닙니다. 홍판서는 부인이 혼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대감, 언제까지 낡은 약속에 얽매여 계실 참이신지요? 우리 호건이에게 더 좋은 배필을 찾아줘야지요. 홍판서 부인은 간절한 눈빛으로 남편을 설득하려 했어요. 백초시 댁 교수도 물론 훌륭하겠지만 우리 호건이에게는 더 나은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감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녀석은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로 클 텐데 그에 맞추어 혼사도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판서 부인은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며 더 좋은 혼처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요, 부인. 물론 호건이의 앞날도 중요하오. 하지만 사람의 도리가 더 중요한 법이요. 나는 우리 호건이가 장차 이 나라의 큰 인재로 큰다 한들 응당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덕목까지 저버리고 신의와 약속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졸장부 같은 사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평생 그 녀석을 그리 가르치지 않았소. 허니 나는 백초씨와의 약속을 앞으로도 지킬 것이요. 게다가 백초씨의 여식 수련이는 부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아이입니다. 홍판서가 고집스럽게 말하며 부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예전의 이야기를 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홍판서가 백초씨의 집에 들렀다가 본 모습이었지요. 백초씨는 대대로 학문을 숭상해온 집안의 후손이었으나 넉넉지 못한 형편에 일찍이 벼슬기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작고 낡은 초가 상관과 메마른 밭 대여섯 마직이면 다인 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백초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논밭을 일구고 틈틈이 책을 읽으며 선비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답니다. 다행히 그런 백초씨에게는 든든한 반려자가 있었어요. 뼈대 있는 집안에서 나고 자란 부인은 검소하고 알뜰한 성품으로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부인은 삭바느질과 길쌈으로 가게를 돕고 틈틈이 바치를 거들며 백초씨를 내조했어요. 백초씨의 집은 비록 초가 상관이었지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백초씨는 젊은 시절 비록 과거에는 낙방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날 이때 농사를 지어오면서도 책을 놓는 법이 없었지요. 낮에는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어요. 백초씨의 학식과 인품은 널리 알려져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았습니다. 편지를 써야 할 때, 비문을 새겨야 할 때, 족보를 정리해야 할 때, 등글과 관련된 일이라면 모두 백초씨의 몫이었습니다. 백초씨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는 정성껏 글을 쓰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먼 곳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날이면 백초씨는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그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밤새도록 글과 학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홍판서 또한 이러한 손님들 중 하나였답니다. 어느 초여름날 들에서 돌아온 백초 씨가 홍판서와 함께 마루에서 점심상을 받았습니다. 텃밭에서 뜯어온 상추가 한 상 가득 올라왔고 백초 씨와 홍판서가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지요. 그때 백초 씨의 딸 수련이 큰 대접에 우물을 떠와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판서월, 여기 손물을 떠왔습니다. 어이구, 그래, 수련아. 고맙구나. 우리 수련이는 어째 나날이 더 자태가 수려해지는 것이냐. 내로 우리의 비며느리를 볼 때마다 든든하구나. 홍판서는 며느리감으로 약조해둔 수련의 미모가 나날이 고와지는 것을 바라보며 대견한 미소를 지었지요. 백초 씨와 홍판서가 손수물로 손을 꼼꼼히 닦고 수저를 뜨렸는데 구겨지고 해진 두루마기를 입고 담보찜을 진 남노한 과객 한 명이 살인문을 열며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계십니까? 지나가던 길손입니다만 갈증이 심하여 그러하오니 물 한 모금만 주시지요. 어? 하지만 인품 좋은 백초 씨가 끼니 때 찾아온 손님에게 겨우 물 한 모금만 대접하고 보낼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보아니 아직 요기도 안 하신 듯한데 수찬이지만 어떠신지요? 이리 와서 겸상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참으로 염치가 없어서. 백초 씨는 부엌 장지문 쪽을 향해 밥과 수절 한 벌 내달라며 아내에게 부탁을 했지요. 그때 길손은 갈증이 매우 심했던지 상이 노인말로 들어서 앉자마자 백초 씨의 손을 씻은 물이 담긴 대접을 들어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백초 씨가 대경실색하고 말았지요. 아니, 그 물은 내 소운. 아버님, 잠시만요. 헌데 백초 씨의 딸 수련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백초 씨의 팔을 붙들어 그를 말리고는 길손이 반쯤 마시다가 내려놓은 손신물을 두 손으로 잡고 벌컥벌컥 다 마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생긋이 웃으며 길손을 쳐다보며 말했지요. 샤, 맞다. 손님, 저희 집 우물맛이 참으로 좋지요. 재작년쯤 저희 아버님과 작은 아버님이 힘들렸 것이지요. 특히 이맘때의 물맛이 아주 근사하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지 물맛이 아주 꿀맛이네. 그래. 수련은 싱그러운 미소를 띄우고는 물러갔고 길손은 맞바람에 개눈 감추는 속도로 구봉갑을 다 비운 다음 깊이 허리 숙여 백배 인사를 하고 살인문을 빠져나가던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길손이 떠나고 나서 백초 씨가 딸 수련이를 불렀지요. 아니, 수련아. 길손이야. 손수물인 줄을 모르고 마셨다지만 대체 너는 어찌하여 마신 것이냐. 그러자 수련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저 그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려 했던 것뿐이옵니다. 그 길손이 아버님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자신이 들이킨 물이 손 씻은 물인 줄 알았다면 판서 어르신도 함께인 자리에서 그분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하여 길손의 무안을 덜어드리고자 저 역시 그 앞에서 손물을 비운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도 그저 자신이 받은 대접이 음흉할 물을 담은 대접이라 여겼을 테니까요. 경거망동하여 부끄럽사옵니다. 아버님, 그리고 판서 어르신. 수련의 대답을 들은 백초 씨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홍판서 또한 연느리로 점 찍어둔 수련이 보통 내기의 아이가 아니란 것을 알았지요. 허허, 이거야 원.
이보시게나 백초씨. 자네가 이거 자식사 하나는 참으로 풍년일세. 그려 수련아. 참으로 너의 인망이 내 아버지를 쏙 빼앗구나. 내 며느리 보기 이리도 좋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홍판서가 수련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고 수련은 두 뺨을 붉게 물들이며 고개를 푹 숙이고는 쪼르르 부엌으로 도망쳐버렸지요.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를 마친 홍판서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무리 집안이 좋은 교수들이라 한들 그럼 마씨는 돈을 주고 살 수도 또한 억지로 지어낸다 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니오. 우리 며느리로 정해둔 수련이는 그런 아이요. 그 어디에서도 우리 수련이 같은 인품의 며느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요. 그러니 부인, 나는 백초 씨와의 약속을 깰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의 혼약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친구가 춥고 집안이 몰락했다고 정해둔 혼약을 파괴하면 그거야말로 웃음이 아니겠습니까? 판서 부인은 못마땅한 얼굴로 말꼬리를 붙잡으려 하였습니다. 대감. 허나 어허 부인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더 이상은 듣지 않겠소이다. 그만 물러가시오. 부인. 남편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방에서 빠져나온 홍판서. 부인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되면 당사자의 마음이라도 돌려보아야 하겠구나. 그럼 몰락한 집 구석에 귀한 내 아들을 장가 보낼 수야 없지 않겠는가? 부인은 제 아들인 호건을 붙잡고 간곡하게 설득도 해보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보거나 어미의 마음을 정말 모르겠느냐. 너는 장차 이 집안을 이끌어갈 기둥이다. 너의 혼사는 단순히 너만의 일이 아니란다. 가문의 번영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일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 홍판서 부인은 애절한 목소리로 아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부전자 흑권의 마음 역시 홍판서처럼 확고한 것이었지요. 어머님, 물론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허나 소자, 아버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백초씨 어른과 신의를 지켜오셨습니다. 소자 역시 그 약속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께 아직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지만 백초씨 어른은 예부터 역학에 지대한 조예가 있는 분이십니다. 듣기로는 천문과 관상, 또한 사주명반을 짚어보는 일까지도 꽤 통달하고 계시다 하지요. 일전에 언젠가 제 얼굴을 보시고는 참으로 형통과 대운이 깃든 상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저를 사위로 점 찍어주셨으니 이는 필시 무언가 미래를 내다보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호건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극성인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역학인이 뭐니 하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게다가 호건 역시 이미 수련과는 깊을 대로 깊은 사이였기에 그녀가 아닌 다른 여인과 혼인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지요.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그 어떤 이름 높은 명문가의 교수들이 줄을 들 정인의 인품에 비할 바는 아니지요. 수련 낭자는 훌륭한 여인입니다. 수련자가 집안에 사람으로 들어온다면 능히 가문을 빛낼 인재이 너무 나를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약 호건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었지만 홍판서 부인의 마땅찮은 마음은 쉬가시지 않았답니다. 결국 설득만으로는 집안의 두 남자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판서 부인은 잔꾀를 하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집안에 들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집안에 들인 이후 내 추울칠 방법을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누가 뭐라고 안들 그런 집안의 며느리는 내 절대 두고 볼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해 가을, 결국 호건과 수련의 혼례가 수련의 집 마당에서 치러졌지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혼례식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이후 코는 제 신부인 수련을 데리고 본가로 들어왔지요. 아버님, 어머님, 못난 점 투성인 저를 이리 환대해 주셔서 몸발을 모르겠소입니다. 앞으로 이 집안의 사람으로서 한 점 부족함이 없도록 항시 노력하겠습니다. 시부모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리는 수련은 밥꽃처럼 희고 깨끗한 인물이었어요. 단아한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청초한 아름다움에 옆에 있던 신랑 호건은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오냐, 그래, 제 아가, 네가 너의 아버지를 닮아 성품 또한 반듯하고 조신함을 결코 모르지 않는 바이니 너무 그리 긴장하며 지낼 것이 없단다. 앞으로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 홍판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맞이해 주었지요. 하지만 홍판서 부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에 불을 켜고 수연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흠을 잡으려는 듯 매서운 눈초리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입가에 알 듯 모를 듯 야릇한 미소를 슬며이 흘리는 것이었지요. 그래, 어디 한번 잘해보아라.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해가 니언이 저물자 초야를 치르기 위해 마련된 방으로 건너온 호건과 수련, 본가에서 보내는 첫날 밤이로군요. 이거 바깥에서 부인과 만나던 시절이랑은 또 다른 느낌인 것이 감회가 참으로 새롭습니다. 이제 부인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니 어색하기 짝이 없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인? 네, 서방님. 수줍게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방 안에 켜두는 한 촛불의 빛이 수련의 얼굴을 타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호건은 수련의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인을 하여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호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수련의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수련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제 옷만 만지작거렸답니다. 저도 서방님이 더욱 능해 보이십니다. 수련의 작은 목소리가 귀가를 간지럽혔습니다. 호건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수련에게 조금 더 다가갔어요. 나는 우리가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꿈만 같소. 호건이 수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지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도 작고 부드러운 수련의 손을 잡고 호건이 제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며 말요. 호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련이 살며시 고개를 들어 호건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히며 춘정을 가득 굴사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서방님. 수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호건을 향한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호건은 웃으며 수련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흠뻑 적시는 애정의 기류가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윽고 호건과 수련은 합 한 줄을 나눠 마셨습니다. 폭권은 조심스럽게 촛불을 끄고 수련의 옷으로 손을 가져갔지요. 그리고 이를 치르려고 하는 순간
호건은 자신 앞에 펼쳐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몹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것이 대체 조신하기 짝이 없던 청한지 안의 수련이 자신의 목을 껴안은 채 요분지를 해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 허리를 분주히 흔들며 엉덩이를 금침에서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는 그 몸짓. 이는 분명 남자의 흥을 돋우기 위한 요분질이었습니다. 이 요분질이라 함은 보통 색주가의 기녀들이나 하는 짓이었지요. 반가의 교수가 그것도 초의 서방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시절의 아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호건은 머릿속이 새하 예지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에 사로잡힌 그는 그간 믿고 있었던 수련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비통함과 함께 괘씸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부인. 어찌 이러한 망측스러운 몸짓을. 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수련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으니까요. 호건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그대로 방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서방님, 잠시만요. 그것이 아니옵니다. 서방님, 오해셔요. 등 뒤에서 수련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호건은 고개를 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싸늘한 밤기가 호건의 뺨을 때리며 부딪혔고 그는 허망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초야를 뜻 눈으로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호원은 이 모든 사실을 제 부모에게 고했지요. 조신이 깊었던 호건은 차마 이 문제를 두고 부모님께 비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해들은 홍판서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탄식만을 흘렸고 판서 부인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지요. 내 진작에 그 집안의 씨가 이사다를 낼 줄 알고 있었다. 그러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진작에 혼사를 없던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허나 어머님, 제가 어제는 하도 당황하여 성급하게 신방을 나와버렸으나 지금 문득시 생각해보니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염려됩니다. 대체 어찌된 연유인지 수련에게 한번 물어나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겨우 이러한 작은 소동으로 단번에 결정을 한다는 것이 겨우라고 하였느냐. 그것이 어찌 겨우 작은 소동으로 치부할 일인 게야? 혼인 전에는 반가의 교수로서 또한 혼인한 이후로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것은 있어서도 아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라. 어디 경망스럽고 불경스럽게 아여자가 초야의 지합이 앞에서 그러한 추태를 벌일 수가 있다는 게야. 더 이상 듣기 싫으니 저망할 것을 썩이 집안에서 내쫓아야 한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부인, 이번 일은 비록 반가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일단은 새학기의 말을 한번 드러나 보는 것이 나으리도 그런 줄 아셔요. 저도 더는 듣기 싫습니다. 결국 눈에 불을 뽐는 판서 부인의 대가리성 앞에 홍판서와 호건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련은 품에 방정 맞음을 이유로 친정으로 쫓겨 돌아가게 되었어요. 수련은 변명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집안을 나설 수밖에 없었지요. 대문을 나서며 연신 뒤를 돌아보는 수련의 슬픈 얼굴을 바라보던 호건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 애처로운 모습을 보니 겨우 첫날 밤에
엉덩이를 조금 흔든 것이 다 우월하고 쪼르르 부모님께 고에 바쳤을까 싶은 마음이 불쑥 자라고 있었지요. 아, 아니 되겠습니다. 어머님, 도저히 아니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너무한 사연자, 저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이리 제 아내를 내팽겨친다뇨? 지금이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데리고 와서 사정이라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야. 경검동하지 말거라.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끝난 것이니 너도 더는 때를 쓰지 말도록 하여라. 지체 높은 방가의 며느리로는 실격이라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는 제 어머니의 말에 결국 호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멀어져가는 수련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로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호우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관직을 얻어 입신혁명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건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호건에게는 첫날 밤에 벌어진 악몽 같던 일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허나 수련을 마음 깊이 품고 있었던 호건은 이후로 새로운 장가를 들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지금쯤 어찌 지내고 있을까? 그때 어머님의 성화에 입술과 눈을 감은 것이 그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구나. 어찌하여 색주집 여인들이나 알 법한 그런 경험과 몸짓을 취하였는지 부인을 내쫓기 전에 허심탄회하게 물어나 볼 것을 평생을 함께하자 약조한 사람에게 나라는 놈은 도대체 어찌하여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가. 참으로 이 조선 천지에나만큼 아둔하고도 멍청한 사내는 없을 것이다. 혼인을 파괴한 이후 호는 내내 수련에 대한 생각뿐이었지요. 그러나 첫날 밤을 제대로 치르기도 전에 소박을 놓은 아내를 선뜻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데다 어영부영 3년이라는 시간까지 흘러버리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수련을 그리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호건은 일부러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함경도에서 관직 생활을 하며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 애쓰고 있었지요. 함경도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한양의 홍판서 댁에서는 호건의 새 혼사를 위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판서 부인은 아들이 과거에 급제까지 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니 이제야말로 좋은 집안의 교수와 짝을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이제 그만 과거는 이곳에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그런 못난 여인에게 정을 준 것을 잊지 못하여 이르바보처럼 진을 작정인 게냐? 홍판서 부인은 한양에 잠시 들른 호건에게 조심스럽게 혼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야 포기하시겠습니까? 이젠 적당히 좀 해주시지요. 아들로 태어나 가문의 대를 잇는 대업을 망각하고 불효를 저지르게 되어 참으로 손스럽습니다만 어머님, 저는 앞으로도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비록 그날 제 아내로 맺어진 사람의 부정한 모습에 실망하여 집안에서 내치긴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제 마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다른 여인을 품고 혼인을 하다니요? 이는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도 못할 짓이니 어머님께서도 이만 포기해 주시지요. 가문의 대를 잊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력, 참으로 송구할 뿐입니다. 호건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홍판서 부인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어요. 홍나, 너의 마음도 이해한다만 좋은 집안의 교수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어찌 그 여인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채 이리 마음을 닫는다는 것이야. 그러지 말고
한번 혼담으로 거론된 여인들을 들여다나 봐보거라.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소자,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듯 호건은 판서 부인의 강권을 고개를 가로저으며 본가를 벗어나기 일쑤였지요. 홍판서 부인은 호건이 한양에 올 때마다 혼담 이야기를 꺼냈지만 호건은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건은 아버지 홍판서가 병원으로 누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깜짝 놀란 호건이 한양으로 달려오자 다행히 홍판서의 병세는 그리 위중하지 않았습니다. 호건은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지요. 문안을 들이고 나온 호건은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3년 동안 굳게 잠가두었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은 바로 수련과 첫날 밤을 치르던 그 신방이었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방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어쩔 일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가. 참으로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를 정도로구나. 모양새를 보아하니 그날 이후로는 부정을 탄다 하여 사람도 들이지 않은 채 그때 그대로 둔 모습이었어요. 후이 방을 마주하니 참으로 머리가 더욱 복잡해지는군. 호건은 그날 밤 촛불에 일렁이는 빛을 잔뜩 머금었던 수련의 아리따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깔려있던 금치미로 풀썩 누워버렸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금침에 드러누운 자신의 등 뒤에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으악 따가워.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킨 호건이 이부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곧이어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지요. 이 금침은 분명 3년 전 수련이 초야를 치르던 날 누워 있었던 바로 그 금침이었습니다. 헌데 그 속에는 날카로운 작은 바늘이 위를 향해 여러 개 꽂혀 있는 것이었어요. 제대로 누웠다면 분명 금침에 누워있을 신부의 엉덩이와 허리 부근을 찌르는 위치였습니다. 금침 안에 이런 바늘이라니 이것이 대체 중간 혹에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지요. 이럴 수가. 혹시 설마 호건은 3년 전 그날 밤의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모두 빼내고 그날 신방의 이부자리를 마련했던 친모를 찾아갔지요. 친모의 방으로 들이닥친 호건은 서늘한 퍼런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묻는 말에 바른 대로 답하지 않으면 내 자네를 엄히 다스릴 것이네. 예전 내가 수련과 혼인하여 초야를 치르던 당시 자네가 신방의 모든 준비를 도맡았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금침 밑에 깔려있던 이 바늘들 대체 누가 시켜서 한 짓인가? 바른대로 되시게. 아니면 그 모든 죄를 자네가 덮어쓰고 관하로 끌고 갇힐 것이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친모는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조아렸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친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지만 이미 의심을 거두지 못했던 호건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시게. 자네가 아니면 누가 초야를 치를 금침방에 들어와 이런 괴계를 꾸밀 수가 있다는 말인가?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자네를 엄벌에 처할 것이야. 분노가 가득 찬 호건의 기세에 결국 친모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안방마님이 시켰습니다요. 입을 닫고 살지 않으면 평생 말을 할 수 없는 몸으로 만든다 하여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구만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셔요.
친모가 울먹이며 겨우 입을 열었고 호건은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는 기분으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방마님, 즉 판서 부인이자 자신의 어미가 바늘을 금침 속에 넣으라고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무런 잘못도 없던 수련은 초야를 치르던 그때 그저 금침 위에 누웠다가 바늘이 자신의 몸을 찔러 그것이 아파 허리를 들썩였던 것뿐 요분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것이지요. 어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더냐. 나는 그 금침에 눕자마자 고통 때문에 이리도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거늘 수련은 초야를 치르는 중 경건함을 잃지 않으려 입을 앙다물고 꾹 참으며 겨우 엉덩이만 들썩거리는 것으로 참아내었다는 것이 아니던가. 어찌 가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호건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집안에서 수련을 내쫓다니. 천하에 나 같은 아둔하고 바보 같은 지아비가 있다는 말이던가. 누명을 쓰고 눈물을 흩뿌리던 수련이 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보던 그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호건은 그 길로 홍판서에게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홍판서는 믿을 수 없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말았지요. 자신의 부인이 결백한 며느리이자 중마고의 딸에게 그런 끔찍한 계략을 꾸몄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판서는 분노 어린 목소리로 하인을 불러 제 부인을 데려오라 했고 잠시 뒤 떨리는 걸음으로 안방마님이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대감, 무슨 일로 이리 급하게 찾으신 겁니까? 판서 부인은 영문도 모른 채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정녕 이러고도 방가의 안주인이란 말이시오? 어찌 시집을 온 며느리에게 그런 참담하고도 몹쓸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이요? 홍판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부인을 질책했어요. 판서 부인은 그제야 모든 것이 들통났음을 깨달았지요. 대감, 저는 그저 이 집안을 위해 그것뿐입니다. 판서 부인은 변명하려 했지만 홍판서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듣기 싫소. 아무리 생각하여도 당신의 죄는 도대체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오. 이런 강무도한 괴계를 꾸미는 것이야말로 반가의 사람이 저지르면 아니 되는 죄악임을 어찌 모르시오. 네, 그것도 모르고 당신의 모략에 휘말려 멍청하게도 친우의 여식이자 그어진 며느리가 쫓겨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소이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인이었지만 의와 예를 무엇보다 중히 여기던 홍판서는 자신의 부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녀를 집안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홍판서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진들 이미 신뢰를 잃은 홍판서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결국 판서 부인은 수련에게 행했던 악행을 고스란히 돌려받아 달랑 보따리 하나만 싸들고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호건은 곧바로 수련을 찾아 나섰어요.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내 마음에 걸렸던 바보 같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임을 알고 있었지요. 수소문 끝에 호건은 수련이 친정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임자, 3년 만에 다시 만난 수련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아니, 서방님께서 어찌 그 수모를 겪고도 자신을 서방님이라 부르자
호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지요. 호건은 수련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죄스럽다는 듯 털썩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 같은 글러먹은 종자는 감히 당신 같은 사람의 곁에 있을 자격조차 없는 망종의 인간이오. 내가 잘못했소. 참으로 미안합니다. 당신을 오해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다가 집안에서 내친 것까지 모두 잘못했습니다. 부디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시오. 호건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수련은 그런 호건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방님, 지난 3년 동안 단 하루로도 서방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저를 내치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서방님께서 저희 본심을 알아주시리라 믿고 있었사옵니다. 수련은 호건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호건은 그런 수련을 와락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참으로 미안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 2번 다시는 당신을 놓지 않겠소.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재결합한 호건과 수련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부부의 연을 굳건히 맺었지요. 호건은 자신이 수련에게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고이 모든 나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수련에게 지극 정성을 쏟았습니다. 콩판서 역시도 쫓겨난 부인을 대신하여 며느리 수련에게 용서를 구했고 또한 며느리를 극진히 아끼며 이후 집안에서 얻은 자식들이 줄줄이 대성하는 운이 띄었다고 하지요. 한편 못난 신보로 며느리를 내쫓을 계략을 세워 집안에서 쫓겨나게 된 판서의 부인은 남편과 아들에게도 의절당하고 남은 여생을 홀로 쓸쓸하게 지내게 되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였다는 후문과 함께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와 도덕적 선택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홍판서와 하건은 약속을 지키고 정의를 회복함으로써 성실함과 용기의 가치를 보여주었지만 어머니의 악행과 거짓으로 인해 무고한 수련이 큰 고통을 겪은 것은 교만과 시기, 악행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우리는 타인의 명예와 마음을 존중하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며 선한 마음과 정의로운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악행보다 선행을 따라야 하며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삶이 결국 평화와 행복을 가져온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한다. 산적 처녀를 구한 비렁뱅이 선비. 옛날 옛적 조선시대 중엽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스쳐 지나가고 겨울 기운이 문턱에 걸터앉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가난한 선비 박달수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조용히 집을 나섰지요. 박달수는 어릴 적부터 글 공부에 매진했으나 번번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탓에 부모님을 볼 면목조차 없어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집안 형편은 점점 기울어 이제는 하루 한 끼조차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박달수는 부모님께 아무런 약속도 남기지 못한 채 조용히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래도 믿고 있었지요. 우리 아들 박달수가 언젠가는 크게 장성할 것이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몰래 바라보며 마주 털어놓지 못한 애잔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숲길로 향하던 박달수는 목이 말라 표주박을 꺼내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기약도 없이 다니면 어쩌란 말이냐. 선비라면 글 공부를 해야 할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짐승처럼 배회만 할 것이냐.
박달수. 옛날 옛적 조선시대 중엽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스쳐 지나가고 겨울 기운이 문턱에 걸터앉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가난한 선비 박달수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조용히 집을 나섰지요. 쿵 소리가 난 곳으로 걸어가던 박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멀리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달수는 얼른 뛰어가 맥박부터 확인하려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박달수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옷차림은 분명히 산적인데 얼굴은 아주 젊고 고운 여인이었지요.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박달수는 여인의 몸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박달수는 얼른 여인을 업었으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봐도 숨만 보였으니까요. 박달수는 무작정 여인을 업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뛰다 보면 작은 고울이라도 나오기를 믿었지요. 그렇게 한참 뛰어가던 박달수는 바위굴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뛰어간다고 해도 고울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어 저 바위굴이라도 들어가야겠구나. 박달수는 어쩔 수 없이 바위굴로 들어가 여인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표주박을 기울여 여인의 입술을 조금씩 적셨습니다. 물이 입안으로 들어가자 여인이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이는 것이었습니다. 박달수는 숨을 삼키고 여인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확인했지요. 내 정신 좀 봐라.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약재를 준비하였지. 박달수는 품에서 약재를 꺼내 여인의 상처를 치료하였습니다. 숲길에서 다칠 것을 대비하여 약재를 준비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새 해가 떨어졌습니다. 박달수는 모닥불을 피웠으나 강한 바람이 계속 들어오니 추위를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박달수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산적 여인을 안아서 따스한 온기를 주고받았지요. 산적 여인은 그런 것도 모르고 조금씩 숨을 고르게 쉬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난 박달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산적 여인이 멀뚱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당신은 누구시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박달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숲길을 가던 중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소.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위굴에 들어와 밤새 몸을 녹인 것이요. 산적 여인은 자신의 몸을 훑어보더니 뒤통수에 있는 상처로 손이 갔습니다. 상처에 약재를 발랐어. 독이 오를 수 있으니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소. 바람이 들어와 어쩔 수 없이 낭자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소. 용서하시오. 그럼 선비님이 저를 구해주신 겁니까? 산적 여인은 선비와 밤새 몸이 붙어 있었다고 하니 금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당황한 산적 여인은 한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서먹한 분위기가 감돌았지요. 박달수는 잠시 그렇게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리 된 것이요? 곰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곰이 나타나더니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어찌나 놀랐는지 뒤로 물러나려다 그만 아래로 굴렀지요. 뭡니까? 박달수는 자연스럽게 산적 여인의 복장을 훑어봤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산속에서 이것저것 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저것이라 하신다면 무엇을 말하는 게요? 그러자 산적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이제 산적 여인이
박달수의 옷차림을 살폈습니다. 박달수는 선비 옷차림이었지만 누가 봐도 남루해 보였습니다. 선비님은 어찌 이런 험한 숲길을 다니고 계셨습니까? 박달수는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글을 읽는 선비지만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여 이렇게 방황하고 있소이다. 그럼 집을 나오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소이다.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기약도 없이 이렇게 나왔소. 박달수는 어느새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듣고 있던 산적 여인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정말 안 되셨군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소이다. 이대로 가다가 허드레일이라며 사는 몸종이 되는 건 아닌지. 지켜보던 산적 여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3리 정도 떨어진 곳에 고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말숙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으니 그리로 가시지요. 말숙이 누구인데 그러시오? 말숙이는 그 고을에서 바보 처녀로 불립니다. 소 먹는 풀과 사람 먹는 나물도 구분 못할 정도로 머리가 모자랍니다. 그 말숙이 집마당을 보면 돌더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돌더미를 살펴보시면 금덩이가 있습니다. 박달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금덩이라고 하였소? 그렇습니다. 그 금덩이를 가져가시면 글 공부할 필요도 없이 충분한 재산을 모으실 겁니다. 산적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바위굴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달수는 그렇게 여인을 보낼 수가 없었지요. 잠시만 기다리시오. 말숙이라는 사람이 처자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요? 그리고 그 금덩이는 어째서 돌덩이에 있단 말이요? 산적 여인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여인의 몸이지만 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덩이를 숨길 곳이 없어서 바보 처녀의 집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선비님은 저희 은인이시니 가져가십시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박달수라고 하오. 낭자의 이름이 무엇이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오. 산적 여인은 대답은 하지 않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달수는 잠시 바위굴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적 여인 말대로 금덩이를 가져가면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살 수 있겠지요. 하지만 금덩이는 산적이 훔친 것이 분명한 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하였으니 앞으로도 급제한다는 보장이 없구나. 이렇게 방황만 하다가는 진짜 몸종으로 살아갈 것이 뻔하다. 부모님 생각을 해야지.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란 말이다. 결국 박달수는 산적 여인이 말한 고을로 향했습니다. 금덩이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천천히 고민하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박달수는 고을에 도착하였고 주민들에게 바보 처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바보 처녀를 왜 찾으시오?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네. 박달수는 주민들이 일러준 곳으로 가서 말숙이를 보았습니다. 말숙이는 옆 동네의 황영감 집에서 허들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여종이었습니다. 이야, 말수가 부엌에 장작 좀 빨리 집이라고 몇 번을 말하느냐. 곧 날씨가 추워지니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불씨 하나 옮기지 못하니 너를 어디다 쓴단 말이냐. 예, 대감마님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사옵니다. 하지만 말숙이는 불씨 하나 옮기는 것도 영 틀렸습니다. 글 공부만 하던 박달수가 봐도 너무 어리숙해 보였지요. 말숙이는 아무리 봐도 어디가 아파 보이는구나. 박달수는 말숙이가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동네 주민들에게 수소문해 보았지요. 말도 마시오. 이 동네 역병이 크게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오. 말숙이 부모도 역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났지 뭐여. 그러다 저렇게 실성을 한 게요. 박달수는 안타까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말숙이는 마침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무엇이 그리 좋은지 행복하게 웃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불쌍한 처자에게서 금덩이를 훔칠 수 없어. 부모님을 생각하면 당장 저 금덩이를 가져가야 하거늘 이 일을 어쩐다. 박달수는 그렇게 말숙이 집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말숙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선비님은 누구십니까? 박달수는 말숙이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요. 그러자 말숙이는 방긋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 당장 묵을 곳이 없으시면 제 집에서 지내시지요. 박달수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잃고 살아가는 말숙이에게 이상하게 연민이 갔습니다. 그럼 신세 좀 져도 되겠소. 얼마든지 묵으셔도 됩니다, 선비님. 박달수는 낯선 사람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들이는 말숙이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말숙이 집으로 들어오는 박달수는 마당에 있는 돌더미에 시선이 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돌더미였지만 아래에 묻힌 돌이 희미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금덩이로구나. 지금이라도 저것을 가져가서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까지 효도하고 살아갈 수 있겠지. 하지만 박달수는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글 공부를 하는 선비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였지요. 선비님, 여기 밥상 차렸으니 맛있게 드시옵소서. 저는 지금껏 혼자 살았사옵니다. 선비님이 계시니 이제 더는 쓸쓸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을 것이옵니다. 박달수는 숟가락을 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님과 기약도 없이 나왔으니 말숙이를 바보 처녀라고 놀릴 자격도 없었지요. 박달수는 결국 금덩이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말숙이는 순진하게도 박달수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새벽에 말숙이의 집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적 여인이었지요. 저 선비가 금덩이를 가져가지 않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산적 여인은 검을 뽑아서 말숙이의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너 이놈 박달수, 말숙이가 바보 처녀라고 몹쓸 짓을 하는 게로구나. 산적 여인은 박달수를 치안으로 여기고 당장 방으로 들어갈 태세였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들여다본 산적 여인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금덩이는 산적이 훔친 것이 분명한 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하였으니 앞으로도 급제한다는 보장이 없구나. 이렇게 방황만 하다가는 진짜 몸종으로 살아갈 것이 뻔하다. 부모님 생각을 해야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란 말이다. 결국 박달수는 산적 여인이 말한 고을로 향했습니다. 금덩이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천천히 고민하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박달수는 고을에 도착하였고 주민들에게 바보 처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바보 처녀를 왜 찾으시오?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네. 박달수는 주민들이 일러준 곳으로 가서 말숙이를 보았습니다. 말숙이는 옆 동네의 황영감 집에서 허들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여종이었습니다. 이야, 말수가 부엌에 장작 좀 빨리 집이라고 몇 번을 말하느냐? 곧 날씨가 추워지니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불씨 하나 옮기지 못하니 너를 어디다 쓴단 말이냐? 그런데 어찌 말숙이를 도와주고 있는 게가? 저 아이가 바보 처녀로 불리는 것은 알고 있는 게가? 그렇사옵니다, 대감마님. 우연히 지나가다가 집에 묵었사온데 사정이 딱한 것으로 보여서 일손을 좀 돕고 있을 뿐이옵니다. 말숙이한테 자네와 같은 오라버니만 있었더라도 얼마나 좋았겠는가? 저렇게 실성하였으니 누가 혼담을 넣지도 않을 테고 말이야. 황영감은 혀를 끌찼습니다.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대감마님. 저야 어차피 떠돌이 신세인이 힘닿는 데까지 말숙이를 돕겠사옵니다. 그럼 나야 편하고 좋지만 선비의 몸으로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글 공부를 할 책은 있는 게인가. 부끄럽게도 책을 살 돈이 없다. 대감마님, 네 아들이 공부하던 책이 있으니 그것을 갖다 쓰시게. 자네 덕분에 그래도 올해 겨울나기를 빨리 할 수 있게 되었네. 박달수는 바로 황대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루 품삯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황송한데 책까지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다 갚겠사옵니까? 황대감은 그제야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워낙 부지런해 보이니 주는 게야.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시게. 과거 급제하면 이 은혜 절대 잊지 말게나. 박달수는 그날부터 허들인 일과 동시에 글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말숙이는 그저 박달수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였지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책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선비님? 그게 참 신기하구나. 몸은 고되되 오히려 책이 잘 익히는구나. 집에서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 먹고 편하게 앉아서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땀 흘리며 품삯 받고 일을 하니 보람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공부가 더 잘 되는구나. 그럼 저도 읽어볼래요, 오라버니? 박달수는 놀라서 말숙이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오라버니라고 하였느냐? 오라버니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말숙이가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오라버니라고 불렀을까요? 얼마든지 부르거라. 이게 다 말숙이 덕분이 아니겠느냐. 이제부터 오라버니라고 부르거라. 그렇게 말숙이도 책을 읽으면서 점차 글자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박달수와도 이제 대화가 술술 잘 통하였고 허들의 일도 이제 서툴지가 않았지요. 지켜보고 있던 산정 여인은 괜스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을 돌아다니며 세금징수와 호적을 알아보던 기마이 찾아왔습니다. 기마은 어느 때처럼 말숙이 집을 대충 훑어보고 지나가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기마전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도리 아래에 있는 금덩이였지요. 기마전은 굴고에 있는 금을 빼돌렸던 탐관오리였습니다. 금에 대해서는 빠삭한 덕분에 단번에 금덩이라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지요. 이 바보 처녀가 금덩이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 정도쯤이야 빼돌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지. 기마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말숙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숙아, 마당에 있는 저 돌더미는 다 무엇이더냐? 말숙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쓸모없는 돌을 하나씩 여기에 던지다 보니 저렇게 되었사옵니다. 아전날이 대답을 들은 기마은 희죽거렸습니다. 진짜 바보는 바보구나. 그런데 어찌 저런 금덩이가 아래에 숨어 있었을까? 탐과 놀이 기마은 갑자기 인자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돌더미를 저렇게 두면 복이 다 날아가겠구나. 나에게 쓸모없는 벽단이 좀 있으니 그것과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나리 덕분에 살았사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오리 걸려들었구먼. 김하은 그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벽단과 바꿔치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방에 있던 박달수가 김아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엿들었습니다. 저놈이 금덩이의 정체를 알았구나. 이대로 저 금덩이를 빼앗길 수 없지. 박달수는 얼른 금덩이를 돌더미 안으로 더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빛이 나는 돌을 여러 개 찾아서 바꿔치기를 하였지요. 얼마 있지 않아 김하이 역군을 한 명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말수가 여기 벽단이 있으니 저기 아래에 있는 돌미를 가져가겠다. 정말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사옵니까? 아전날이 김하자는 역군이 짊어진 돌을 보며 희죽거렸습니다. 그 은혜 안 갚아도 되니 염려 말거라. 벽단 잘 쓰도록 하고. 그렇게 김하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김하이 기대하던 금덩이는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금덩이는 어디로 갔단 말이냐. 말숙이를 기분 좋게 속였다고 믿은 김하은 무릎을 치고 탄식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남아있는 벽단을 모두 주고 돌더미를 몽땅 가져오는 게 낫겠구나. 그렇게 김하은 역군들을 데리고 다시 말숙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아전날이 이 많은 돌더미를 모두 가져가신다는 말씀이 옵니까? 그렇다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돌더미를 모두 치워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안 그래도 벽단이 많이 남아있으니 그것과 바꾸도록 하세. 그 많은 몇 단이 집으로 들어오자 말숙이는 횡재한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김화전에게 큰절까지 올렸지요.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은혜 잊지 않게 싸웁니다. 아전날이 그래 절대 잊지 말게나. 난 일이 있어서 빨리가 봐야겠네. 그렇게 말숙이 집 마당에는 벽단이 쌓였고 김하 집 마당에는 돌더미가 쌓였습니다. 김하전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돌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김하이 기대하는 금덩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내가 설마 잘못 본 게가 분명히 금덩이를 본 것 같은데. 금덩이는 말숙이 집 마루 밑에 있었습니다. 박달수가 미리 눈치채고 금덩이를 마루 밑에 숨겨놓은 것이었지요. 말숙이는 하루아침에 변단 부자가 됐습니다. 오라버니, 이 많은 벽단으로 뭘 할 수 있나요? 박달수는 말숙이 일손을 도우며 벽단의 활용을 모두 꿰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앉아서 글 공부만 하던 박달수가 아니었지요. 벽단으로 가마니도 만들 수 있고 집신도 만들 수 있단다.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게야. 그렇게 박달수는 말숙이와 함께 가마니와 집신 등을 만들어서 시장으로 갔습니다. 허드린 일을 하며 넉살이 좋아진 박달수는 금세 장사에도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말숙이도 박달수 옆에 붙어서 신나게 장사를 하였지요. 돌더미를 모두 뒤진 김하은 허무한 마음이 들었다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속은 것이 분명하다. 바보 처녀라고 하더니 그 앙큼한 것이 나를 감쪽같이 속인 게야. 김하은 말숙이가 금덩이를 숨겼다고 믿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건장한 식솔들을 데리고 금덩이를 아예 훔치려고 작정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말숙이의 모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전히 바보 처녀였습니다. 게다가 그 많은 몇 단을 집신과 가만히 만들어서 장사까지 하고 있으니 김하은 또 한 번 당황하였습니다.
금덩이가 있었으면 저렇게 고생하면서 장사를 할 이유가 없지. 내가 잘못 본 모양이구나. 애초에 저 바보 처녀한테 금덩이는 없었던 게야. 그렇게 기마은 투덜거리며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금덩이를 잘못 본 자신을 탓하면서 말이지요. 어느새 박달수는 작은 땅을 하나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었습니다. 황대감 머음들에게 배운 대로 농사도 시작하였지요. 황대감은 농사를 짓는 박달수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나오셨어옵니까? 자네가 농사를 다 짓는다고 하니 안 찾아올 수가 없었지. 얘기 들었네만 변단으로 장사까지 하였다던데. 그렇사옵니다. 대감마님, 자네의 그 끈기가 정말 대단하구먼. 그동안 배운 것으로 장사에 농사까지 짓다니 그야말로 일치월장이 아닌가. 이게 다 대감마님 덕분이옵니다. 황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이건 전부 다 자네의 그 지조 덕분일세. 난 자네가 잠시 머물고 있다 갈 줄 알았네. 바보 처녀 말숙기를 언제까지 지켜줄 수는 없는 게 아닌가. 하지만 자네는 끝까지 말숙기를 지켜주었다네. 그런 지조는 여느 선비에게도 볼 수 없는 것이야. 과찬입니다. 대감마님. 그렇게 세월이 흘러 박달수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농지는 몇 배가 더 커졌고 장사 수완까지 좋아서 박달수를 최고의 상인으로 불릴 정도였지요. 박달수는 그렇게 금이 환영하였습니다. 부모님과 눈물의 재회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달수의 배필도 부모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바로 말숙기였지요. 말숙기는 박달수를 따라 그를 열심히 익혔고 어느새 정신을 차려 예전의 말숙기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말숙기는 시부모를 부모님처럼 여기며 정성껏 효도하였습니다. 서방님, 이제 행복하십니까? 그렇소. 이게 다 부인 덕분이요. 그때 부인이 집에 묵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배필이 되지 못했을 것이요. 박달수의 품에 안긴 말숙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의 마지막 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요? 과거 급제 말입니다. 박달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부인이 있고 부모님과도 재회했으니 더는 욕심이 없어. 제가 지켜본 서방님은 결코 이 자리에만 머물 뿐이 아닙니다. 반드시 관직에 나아가셔서 더 의로운 일을 하실 분입니다. 과거에 다시 도전하십시오, 서방님. 박달수는 그렇게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박달수는 단번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박달수가 고을 원님으로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바보 처녀를 돕더니 상인으로 성공한 박달수. 그런 박달수가 과거까지 급제하였다니 고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탄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달수는 그렇게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원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박달수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금덩이를 훔치려고 했던 기마였지요. 기마는 바보 처녀를 돕던 박달수가 고을 원님이 되었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령날이 전에 드릴 것이 있어옵니다. 이 금방 숲속에서 도둑질을 하던 산적들을 잡았사옵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사또나리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어옵니다. 산적들이라면 당연히 큰 벌을 내려야겠구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옵니다. 산적들 중에 웬 여인이 있어옵니다. 방금 여인이라고 하였소? 그렇사옵니다. 그 여인이 미리 신고를 하여 산적들을 잡을 수 있었사옵니다. 자기들의 도둑질을 미리 신고했다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달수는 바위굴에서 함께 지냈던 산적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직접 신문하겠소. 사또나리가
직접 그런 천한 것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어옵니다. 박달수는 기마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 누구도 천한 사람은 없소이다. 당장 앞장서시오. 그렇게 박달수는 산적 여인과 재회했습니다. 산적 여인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죄인은 고개를 들라. 어허, 사또나리께서 고개를 들라고 하지 않는가? 산적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박달수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저는 물러나시오. 저 처자는 내가 직접 신문할 터이니. 기마는 고개를 갸웃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작 도둑질을 한 산적에게 신경을 쓰는 박달수가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소? 그제야 산적 여인은 박달수를 알아봤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며 탄식이 나오더니 금세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미리 신고를 하였다고 들었소. 왜 그런 것이오? 이대로 도둑질을 하며 살 수는 없었사옵니다. 산적 여인은 박달수를 지켜보며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었습니다. 박달수의 지조를 보며 더는 도둑질을 하고 싶지 않았지요. 그날 밤 박달수는 사색에 잠겼습니다. 산적 여인 덕분에 말숙기를 만났으니 어쩌면 빚을 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말숙기가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그 산적 여인 순이를 살려주십시오. 박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이 그 산적 여인을 어찌 아시오? 실은 그 여인은 저희 동생입니다. 고을에 역병이 돌았을 때 말숙기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면서 실성하였습니다. 어렸던 동생은 언니가 바보가 되자 같이 있고 싶지 않았지요. 허드레시를 하며 살아보려고 했지만 바보가 된 언니가 창피하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숲길에서 산적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언니를 두고 도망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잊을 수가 없어 몰래 지켜보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리며 던진 돌들이 마당에 쌓여 돌더미가 되었을 때 그것을 지켜본 동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금덩이를 몰래 아래에 숨겨놓고 때가 되면 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었지요. 하지만 바보 처녀로 불리는 언니에게 다가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자신을 구해준 박달수에게 양보하듯 금덩이에 대해 말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달수는 순이를 불렀습니다. 죄인은 듣거라. 그동안 도둑질한 죄는 처벌함이 마땅하나 미리 신고를 하여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였으니 이를 참작하여 태형으로 감할 것이니라. 하늘도 스스로를 꾸짖는 자를 용서한다 하였거늘 이를 은전으로 여겨 살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산적으로 살아가던 순이는 태형 10대만 맞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박달수는 풀려난 순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순이는 박달수의 은혜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어디를 가시옵니까? 사또나리? 가보면 알 것이오. 박달수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말숙기가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돌더미는 사라지고 이제는 노비 부부가 아들, 딸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지요. 여기는 어쩐 일로 오신 것이옵니까? 마루 아래를 보시오. 마루 아래에는 순이가 숨겨놓았던 금덩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박달수는 지금까지 그 금덩이에 손도 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 금덩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오. 낭자에게 남은 마지막 업보를 씻어내시오. 순이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달수의 지조에 감탄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따라왔던 기마 역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덩이가 진짜 있었구나. 금덩이가 있는데도 벽단으로
그렇게 어렵게 장사를 했단 말인가? 박달수가 진정한 선비로다. 김화전도 금세 눈물을 흘리며 박달수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박달수와 말숙이는 장성한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수은이도 이제는 어여한 교수가 되어 정직한 총각을 만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제주도에서 고독한 귀양살이를 하던 김정희는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제자 이상적에게 세안도라는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림 귀퉁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지요. 세월이 추워진 연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에 푸르름을 한다.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잃지 않은 박달수에 비유할 수 있는 말이지요. 박달수의 이야기는 가난과 실패 속에서도 올곧음을 잃지 않은 한 선비의 덕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고사이다. 눈앞에 황금을 차지하면 자신의 삶이 즉시 달라질 수 있었음에도 그는 남의 것을 빼앗아 부자가 되는 길을 단호히 거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악에 물들지 않는 참된 선비의 길을 선택했다. 이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남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세태를 꾸짖는 경계이며 한편으로는 연민과 의로움으로 타인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과 세상을 밝히는 길임을 일깨워준다. 달수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선한 마음으로 맡은 바를 다했으며 그 고든 마음이 마침내 말수크를 일으켜 세우고 젊은 여산정 역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했다. 이처럼 선한 마음은 작은 불씨라도 끝내 큰 빛이 되어 어둠을 걷어내니 사람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바른 뜻을 지키고 남을 헤아리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함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가르쳐준다.